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데이터 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랩 박사과정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자연어 처리 바이블의 챕터 16 텍스트 분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서적과 참고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텍스트 분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텍스트 분류를 하는 프로세스와 그것을 하는 알고리즘들을 살펴본 다음에 실제로 실습하는 것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분류라는 것은 문장 또는 문서를 입력으로 받아서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하거나 혹은 각 데이터를 군집화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텍스트 분류는 카테고라이제이션으로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분류랑은 한글로는 같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라이제이션 안에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라벨 데이터가 있는 지도학습, 군집화 같은 경우에는 라벨 데이터가 없는 비지도학습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고, 둘 다 이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는다라는 이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는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태스크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텍스트 카테고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고객의 의견 분석, 감정 분석, 민원의 종류를 분석하는 것도 이 텍스트 분류를 이용을 하고, 이 오바마 대통령 선거에서 빅데이터로 감정 분석을 한 예시를 본 책에서는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정 분석은 이 챕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텍스트 그룹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문장이나 그 지문의 감정을 분석을 해서 이 문장 혹은 이 문서가 부정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식으로 그 텍스트를 분류해주는 태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리뷰하는 그런 글들을 분석을 해서 이 영화 리뷰에는 긍정적인 댓글이 많았다, 부정적인 리뷰가 많았다 라는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델로 규칙 기반 모델이나 확률 모델, 딥러닝 모델 등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랑 이모션 어널리시스가 좀 다른데요. 둘 다 크게는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로 들어갈 수 있지만 좀 더 상세하게 이걸 살펴보자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는 마이너스랑 플러스, 제로 이렇게 긍정과 중립, 부정, 이런 의미를 감정을 분석하는 분석이 좀 더 작은 정의이고, 이모션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된 감성 분류, 이게 어떤 유인가인지 극성, 각성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이 이모션 어널리시스랑 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는 주로 이제 감성 사전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감성 사전이 이제 한국어의 감성 사전에서는 이제 네이버의 영화 리뷰를 이용해서 만든 이 NSMC라는 감성 사전이 있고, 영어의 감성 사전으로는 워드넷과 센티워드넷, 오피니언 렉시컨, 이 MPQA라는 이 단어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감성 분석 사전에 억워드라는 단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워드넷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제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은 0.0을 이제 값으로 내보내고 있고, 센티워드넷에서는 이 단어가 포지티브 한 게 0.125, 네거티브 한 게 0.5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네거티브한 단어이다. 오피니언 렉시컨에서도 이건 네거티브한 단어이다. MPQA에서는 이거는 네거티브한 방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강하게 네거티브한 단어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감성 분석 사전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성 사전을 기반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확률이나 딥러닝 모델은 이 뒷부분에서 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과 동일하게 얘가 어떤 감성인지에 대한 라벨 혹은 이 클러스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 모델이랑 딥러닝 모델이 분석하고 구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 챕터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그러면 이런 감성 분석이 일상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화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지, 혹은 제품 혹은 이 사회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슈에 대해서 이런 여론들을 볼 수가 있고, 이 프리딕션, 이러한 흐름들, 센티먼트 값들의 흐름들을 봐서 이 제품이 앞으로 더 좋은 평가를 얻을 것이다, 더 안 좋은 평가를 얻을 것이다 라는 식의 프리딕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시를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예시 외에도 스팸 메일 분류할 때도 이런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카테고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스팸, 햄 메일 분류라는 게 이 스팸이 스팸 메일, 안 좋은 우리가 필요 없는 이제 메일인 거고, 햄 메일이 이제 그거랑 반대되는 정상적인 메일의 이제 레이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의 이 메일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게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분류해주는 이 스팸 메일 분류도 이 텍스트 분류의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분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학습 과정과 분류 과정으로 이제 분리돼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학습 과정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모델을 구축하는 것까지를 학습 과정이라고 하고, 구축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떤 라벨로, 어떤 클래스로 이제 처리하는지를 분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가장 먼저 그 텍스트에 대해서 전처리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토크나 과정을 들어가게 되고, 이 세 번째가 다큐먼트를 이제 벡터로 바꾸는 특징값 추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백 오브 워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TF-IDF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해셔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한 해싱 벡터라이저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딕셔너리를 이용하는 딕셔너리 벡터라이저를 이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한 모델에 입력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까지가 이 텍스트 분류 프로세스이고, 우리가 이 전처리하는 과정이랑 토크나하는 과정, 이제 이런 부분들은 모두 이제 앞 챕터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이 특징값 추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징값 추출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특징, 피처를 추출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 다큐먼트를 어떻게 모델에 숫자로 입력을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 벡터라이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이제 뒤쪽에서 실습에서 이용할 그 사이클런에서 제공하고 있는 벡터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 벡터라이저는 우리가 이미 정의된 딕셔너리가 있을 때 그 딕셔너리에 등장한 단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용을 해서 이 다큐멘트의 벡터를 만드는 방식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다큐멘트는 분류를 하고자 하는 문장 혹은 프레이즈 혹은 뭐 문단 혹은 문서, 이 모두 이 다큐멘트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얘기하자면 이 다큐멘트는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그 텍스트 시퀀스의 한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여기서는 이 다큐멘트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 벡터라이저는 이제 딕셔너리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 다큐멘트 벡터를 만드는 방법이고, 이 카운트 벡터라이저가 이 백 오브 워드, 단어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이 빈도수만 고려를 해서 이 다큐멘트에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그 숫자를 수치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TF-IDF는 이거를 많이 나온 숫자를 수치화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이 문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기반으로 이 단어의 가중치를 이 벡터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싱 벡터라이저는 이 해시 알고리즘이 특정한 이제 시퀀스가 들어갔을 때 그거를 이제 이 암호화된 방식으로 똑같은 길이의 이제 벡터로 만들어주는, 똑같은 길이의 이 시퀀스로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서 이 시퀀스가 들어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길이의 시퀀스가 들어갔을 때 하나의 길이의 이 시퀀스 벡터로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해싱 벡터라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 텍스트 분류 모델, 이 모델을 구축함에 있어서 이 앞전까지는 살펴봤고, 이제 이 모델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에는 이제 베이지안 이용한 알고리즘, 그리고 SVM, 랜덤 포레스트, 뉴럴 네트워크, K-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 등의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게 이 그림이 제가 이제 구글링에서 찾은 건데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도식화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라벨링된 데이터가 있을 때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라벨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군집화를 하고 싶을 때에는 이 클러스터링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라벨드 데이터인 경우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의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는지, 데이터 양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를 두고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이제 오늘 이 책에서는 이 데이터 양이 충분하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 방법론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실습을 할 때에는 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 SGD 클래시파이어도 실습을 해볼 텐데, 우선 개념적으로는 이 앞쪽에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가정하고 진행되는 이 학습이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이브 베이스드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나이브 베이스드 클래시파이어의 기본적인 컨셉은 x라는 문장의 클래스 y를 찾고자 할 때 이 y는 argmax px 바 y 곱하기 py가 이제 이 문장 x의 확률 y를 찾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argmax는 이제 가장 이 확률 값이 높은 이 라벨 y를 골라라 라는 뜻이고, 이 뒤쪽에 있는 수식이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이제 앞쪽에서 기계 번역 챕터에서도 살펴보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수식이 이 라벨, 이 문장이 들어갔을 때의 라벨이 아닌 영어로 된 문장이 들어갔을 때의 한국어 문장으로 이제 예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 군집화에서는 이 문장이 들어갔을 때, 다큐멘트가 들어갔을 때 그 다큐멘트의 클래스 Y를 찾는 걸로 이제 수식이 변형이 되었고, 그때에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문장을 바로 이 클래스로 대입을 하게 되면 그 스파시티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제대로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X, 문장이 아닌 이 X를 이루고 있는 단어 XN에 대해서, 이 W word에 대해서 이제 수식을 전개한 게 이 아래쪽에 있는 수식이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앞쪽에 기계학습 챕터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X일 때에는 이제 다큐멘트 ID를 이제 벡터로 이용을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단어들을 이용한 이 다큐멘트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런 문장 X를 이루고 있는 단어 XN에 대한 수식으로 대체를 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제 이 초평형의 곱선 벡터를 이제 분류기로 탐색하는 건데, 일종의 이제 선형 회귀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의 이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가르는 경계선을 이제 찾아내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형적이고,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 두 개는 이제 각각 이 네거티브 혹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에서는 뭐 긍정, 부정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이 모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오메트릭한 방식들의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몇 개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는 이 KNN입니다. 이 KNN은 이제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 이제 분류 및 회귀에서 모두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 KNN이 이제 특정한 점이 있을 때 그것과 가까운 K개의 이제 네이버후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알고리즘이고, 이게 기본 데이터에 대해서 아무 가정도 하지 않는 비모수적인 학습 알고리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라이브 베이스드 클래시파이어랑 SVM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모수적인 학습 알고리즘인데, 비해 이 KNN은 비모수적인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KNN을 수행할 때는 이 K의 개수를 이제 파라미터로 정해줘야 한다는 그 특징이 있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디시전 트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듯이 이 디시전 트리는 뭐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에 대해서 yes or no로 이제 트리 형식으로 이제 지어가면서 그 의사결정 규칙과 그 결과들을 이제 찾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우리가 앞에서 그 방식들 중에서 하나 살펴보았던 그 방식에서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는 데이터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거는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여러 개의 결정 트리, 이 디시전 트리들을 임의적으로 학습하는 앙상블 학습 방식으로 이 디시전 트리처럼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라벨이 있는 경우의 학습이 아니라 라벨이 없는 경우의 군집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집화라는 것은 이 주어진 입력값들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군집으로 생성하는 작업인데, 앞선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입력값들과 그 입력값들에 대한 라벨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이 이 라벨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얘는 이 입력값들끼리의 이제 유사성을 이제 계산을 해서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unsupervised 방식이고, 이제 비계층적인 군집화와 계층적인 군집화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집화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몇 가지 유명한 이제 모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거는 K평균 알고리즘입니다. 이 K평균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로 묶는 방식으로 이제 각 클러스터별로 이제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얘가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질 거다라는 거에 대한 이 K를 이미 정의해 두었을 때, 얘가 3이라고 한다면 그 3이라는 이 클러스터로 묶겠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걸로 임의로 이 클러스터들을 묶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클러스터의 중심값에 대해서 이 분산을 구하고, 그 분산을 구하고 이제 두 번째 시도로 이제 새롭게 클러스터를 묶어서 또 그 분산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개의 클러스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분산을 구했고, 그 두 개의 경우 중에 더 이 분산이 작은 경우를 선택을 하고 이제 그거를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군집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 이 K평균 알고리즘입니다. 그 상세한 수식은 다음과 같고, 지금 이 수식이 이제 분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산의 합을 최소화한다라는 게 이 클러스터링 K평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층적인 클러스터링인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이제 두 개의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탑다운 그리고 바텀업의 방식이 있는데, 이제 예시로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 계층이 이제 주어져 있는 이 알파벳 노드들을 클러스터링 한다라고 할 때, 이 탑다운이 이 탑다운 방식이 이제 위에서부터 가장 이제 적은 노드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나눠져서 이제 클러스터를 하나에서 이제 점차 나눠가는 이 디바이드, 나누는 방식으로 되는 게 이제 탑다운이고, 이 어그로노미네이티브처럼 이제 바텀업, 이제 아래에 이제 가장 각각의 클러스터링이다라고 이제 모든 노드를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정의를 하고, 그 클러스터가 이제 유사한 클러스터끼리를 묶어서 이제 점차 적은 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이제 먼저 이제 이 디바이드브 이제 탑에서 다운으로 가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제 새로운 클러스터로 이제 쪼개는 방식, 그리고 이제 어그로노미티브는 이제 콤바인, 이제 두 개의 클러스터, 이제 여러 개의 클러스터 중에서 이제 두 개의 클러스터를 이제 새로운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는 방식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탑다운의 방식을 먼저 살펴보면, 이 탑다운의 방식은 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모든 노드들이 이 하나의 클러스터에 속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연산을 해서 가장 이 특성이 이 나머지 데이터들과 다른 것을 이제 떼어서 이제 나가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이제 가장 작은 분산을 갖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올 때까지 반복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각각의 노드를 하나의 클러스터링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가장 유사한 이제 피처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노드를 선택을 해서 그걸 합쳐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두 개의 클러스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 이 바텀업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클러스터링 코스트라는 것은 이
이 클러스터링 이제 경우의 수에서 이제 두 번째 경우의 수로 갈 때 가장 이제 피처의 값이 비슷한 애들을 이제 두 개를 골라서 이제 합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합쳐진 경우의 수랑 이제 합쳐지지 않은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비교를 해서 실제로 더 좋은 값을 보일 때만 이 후자 이제 더 반복돼서 이제 나중에 나온 경우의 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클러스터 이제 경우의 수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전의 경우보다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인다면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경우의 수랑 두 번째 경우의 수 중 뭐가 더 좋은지를 평가하는 게 이 클러스터링 코스트이고, 그게 이제 싱글 링키지, 그리고 컴플렉스 링키지, 어브리지 링키지, 어브리지 그룹 링키지의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한 수식보다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 싱글 링키지는 이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플렉스 링키지, 여러 개의 이제 그룹과 노드에 대해서 같이 계산을 하는 방식이고, 어비리지는 이 모든 노드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이 그룹별로 이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노드들과 이제 그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값의 평균을 이용을 해서 이용하는 거고, 이 어브리지 그룹 링키지는 이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그룹에서 하나의 평균값의 이제 노드를 찾아내서 그 노드끼리의 비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링키지랑 이 컴플렉스 링키지의 이제 다른 점은, 이 싱글 링키지는 이 클러스터에서 가장 가까운, 이 동일한 클러스터 외에 가장 가까운 이제 거리에 있는 이 클러스터의 노드들의 이제 값을 계산한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 클러스터링이 무엇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각각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의 유명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구현을 해서 이용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실습을 마지막으로 이제 본 챕터를 이제 끝나게 되고, 이 본 책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제 패키지는 scikit-learn이라는 패키지입니다. 이제 scikit-learn은 다양한 기능 및 예제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 있고, 모델을 선택하고 평가하고 교차 검증하는 등의 이제 이 구현 방식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이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도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이제 저희가 이 그래프가 이 scikit-learn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그래프인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서 제가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에서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선택할지에 대한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확장된 버전이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scikit-learn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모든 알고리즘은 아니겠지만 이 알고리즘에서 정리를 한 거고, 만약에 데이터 수가 50보다 이하면은 그걸로는 안 된다. 하지만 50 이상이면은 이제 각각 뭐 카테고리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네가 라벨 데이터가 있냐 없냐 라는 식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이 또 갈라지게 되고, 카테고리가 이제 아니다, 우리는 퀀티티다 라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리그레션과 이제 디멘전 리덕션을 이제 시각화하는 부분까지를 이제 이 그래프에서 다루고 있고, 우리는 이 라벨 카테고리 분석을 하는 거다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 이 부분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본 실습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을 좀 이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클러스터링도 사실 동일하게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용하는 함수 명 같은 경우에만 이 scikit-learn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시각화의 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scikit-learn에서도 시각화 그 차원 축소를 이용한 그 패키지가 있었듯이, 이 시각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의미 있는 정보를 보기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인사이트를 얻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이제 점을 얘기하면서 이 시각화를 꼭 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데이터 분류 결과, 이제 우리가 앞서 했던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과 텍스트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시각화하는 방식은 차원 축소를 통해서 시각화를 해서 이제 우리가 다룬 문서들과 그 문서들의 그룹을 이제 색깔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잘 가까이 있는 애들로 묶어져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과를 줄 수 있고, 이런다면 이제 만약에 이 빨간색 그룹이 이제 점이 여기 하나 딱 있었다면 얘는 아웃라이어구나 라는 식의 이제 인사이트를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게 이제 이런 시각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이 분류 결과를 시각화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시는 빅데이터에 대한 이 워드 클라우드 예시인데, 만약에 내가 이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거를 시각화한다 라고 하면 그 만들어진 클러스터별로 이제 이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서 이 클러스터는 뭐 이런 단어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클러스터는 뭐 이런 단어들이 주를 이루고 있구나 라는 식의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 실습을 실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과정은 가장 먼저 그 패키지랑 데이터를 로드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되게 됩니다. 이제 본 실습에서는 스팸 메일인지 혹은 스팸 메일이 아닌 햄 메일인지를 분류하는 그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텍스트 전처리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학습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우리가 앞서 계속 말했던 그 문서를 이제 벡터로 만드는 특징값 추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습할 때 이용하고자 하는 모델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에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모델 길이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까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드라이브 마운트를 수행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로드해 오게 됩니다. 제가 이 데이터는 이제 같이 실습 파일과 함께 이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패키지랑 이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전처리 과정이 토크나이즈 그리고 스타버드를 제거하고 이제 세 단어보다 작은 단어들, 뭐 더, on 이런 이 단어들을 이제 불용어들을 제거를 한 다음에 모든 이제 알파벳들을 소문자로 바꾸고 이제 그걸 레마타이징을 해서 이용을 하는 걸로 이제 본 실습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프리 프로세스 과정을 모두 함수로 만들어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마다 불러오고 얘를 프리 프로세싱 해라를 이제 함수로 정의를 해서 반복문으로 이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구성된 거를 보시면 이 SMS 데이터는 이제 각각 이렇게 문장,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각각의 문장별로 이 메일이 스팸 메일이 아닌지 혹은 스팸 메일인지에 대한 라벨도 이제 달려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학습 데이터 구성 부분이고, 이 학습 데이터를 구성한 다음에는 이 문서를 벡터화하는 특징값 추출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 TF-IDF 벡터라이저를 이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F-IDF 벡터라이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뭐 딕셔너리 벡터라이저, 뭐 해셔 벡터라이저, 뭐 이런 방식들을 모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벡터라이저, 이미 정의된 벡터라이저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정의한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이 특징값으로 문서를 변환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나이브 베이스드과 디시전 트리,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모델, 그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이렇게 총 5개의 모델을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가지고 왔고, 이제 각각의 이제 모델별로 이 사이클 런에서 불러와서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정의한 X 데이터, Y 데이터를 이제 핏하는 것까지가 핏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프리딕 하는 것까지는 이제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도 보시면 이 디시전 트리를 불러와서 이 디시전 트리에다가 얘를 핏한다. 무엇을? 우리가 정의한 트레인 데이터 X, Y를.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에는 정의한 모델에다가 프리딕트 한다. 모델을 이용해서. 무엇을 프리딕트 하냐? 우리가 이제 앞서 정의했던 테스트 데이터를. 그러면 이제 이 테스트 데이터랑 이제 Y 데이터, 실제 정답 Y 데이터랑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해줄 게 하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제 얼만큼 디센트, 얼마나 변할 것인지에 대한 그 알파 값은 0.001로 이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그렇게 정의를 하였고, 마찬가지로 학습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핏을 한 다음에 이제 프리딕트를 하는 거. 서포트 벡터 머신도 핏을 하고 이제 프리딕트 하고, 랜덤 포레스트 머신도 이제 핏을 한 다음에 이제 프리딕트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수행을 시키면 그렇게 학습을 하는 속도가 많이 느리지 않습니다. 벌써 나이브 베이스드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학습이 끝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디시전 트리, 이 핏을 이제 하는 부분을 수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모든 이제 모델이 돌아가고 나면
이 이제 함수가 던이라고 프린트가 나오고,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증을 보시게 되면 이 컨퓨전 매트릭스랑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고, 컨퓨전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 Y 테스트,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의 실제 정답과 우리가 이제 예측한 그 라벨 데이터 이제 두 개를 이용해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었고, 그 결과를 이제 각각의 우리가 학습한 모델에 대해서 프린트되게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가장 첫 번째는 나이브 베이스드 클래시파이어의 결과를 보면 컨퓨전 매트릭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TF 이제 액추얼이랑 이제 프리딕트 이제 TF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진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프리시전이 0.97 나왔고, 스팸은 이제 100% 분류를 했다. 얘는 이제 햄 메일은 이제 98%의 정확도로 이제 분류를 했지만 스팸은 0.86, 얘는 햄은 0.98, 스팸은 0.97의 정확도, 얘는 0.98, 0.97, 0.97, 0.98. 그래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팸을 모두 제대로 분류한 이 첫 번째 이 나이브 베이스 클래시파이어가 가장 이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모델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입력 데이터만 바꾸어서 이 여러 가지 모델들을 실험을 할 수가 있고, 검증을 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결과를 이제 여러분 분석에 이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6장 텍스트 이제 분류에 대한 실습과 이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